네,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경제 파트입니다. 공유경제 다 알고 있죠? 공유경제가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카쉐어링과 라이드 쉐어링입니다. 카쉐어링은 소카 같은 거예요. 보면은 업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소카에 차를 빌리는 거, 렌터카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드 쉐어링은 제 친구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이제 자기 차를 같이 태워주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만 우리나라 허용이 돼 있는데 와이프 몰래 이제 한 3, 40만 원 벌려고 출퇴근 시간 때 이제 앱으로 누가 이제 여기 오는구나 얘 태워가지고 내가 회사 갈 때 같이 타고 가는 거. 요게 이제 카풀 개념이 라이드 쉐어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에서도 공유경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용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기그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앱이 많이 발달하니까 앱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가지고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노동자들도 자기가 이제 원하는 시간대 맞춰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동이 좀 더 자율적으로 변하더라. 그 다음 브랑 마케팅 관련된 용어가 많죠. 노스텔지아 마케팅 중요합니다.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옛날이 정말 좋았어. 옛날이 그리워. 옛날 거 먹고 옛날 거 입고 이렇게 하는 거, 레트로 컨셉과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마이크로 마케팅입니다. 이것도 경제가 힘드니까 웬만하면 지갑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딱 맞춘 상품일 때만 지갑을 열게 됩니다. 자기의 취향을 저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그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그런 상품들이 나오면서 라면 하나도 매운 정도를 한 5가지로 나누고, 두부 하나도 한 10가지 정도 나누고, 심지어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개인별 피부에 맞춘 화장품까지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센트 넘어가고요. 노브랜드, 이게 작년 상반기인가 하반기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데 보면은 샴푸, 치약, 우유 이런 게 이제 브랜드 없이 그냥 우유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비 줄여가지고 제품을 좀 더 싸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도 싸게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맞아떨어져서 잘 팔렸습니다. 그 다음 타임 커머스, 이제 땡처리 상품이죠. 타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 싸게 파는 거, 우리 데일리 호텔 같은 데 있고요. 땡처리닷컴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핫딜 노마드, G마켓이나 11번 같은 경우는 뭐 월요일 몇 시, 뭐 일요일 몇 시에 핫딜을 항상 실시한다. 그때는 무조건 반값이다. 그때 사자. 그래서 이상민, 뭐 궁상민도 뭐 그런 데만 골라가지고 3,000원짜리 신발 사고 그러죠. 그 다음 키오스크, 버거킹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그 노동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알바생들이 다 잘리고 있는 거죠. 무인 자판기가 도입된 거예요. 학생 시장 같은 데는 원래 있었고, 지금 프랜차이즈 같은 이런 데서도 무인 자판기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성비 관련된 용어 볼게요. 자, 먼저 B 플러스 프리미엄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B급이라고 하면 안 좋은 건데요. 그냥 B급이 아니라 B급인데 좋은 거, 플러스예요. 가성비가 뛰어난 거, 그냥 B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성비 뛰어난 거 사자. 그 다음 메스티지 상품. 자, 대중과 명품의 합성어입니다. 좀 대중적인 저렴한 가격이지만 그래도 좀 약간 메스티지, 약간 명품의 느낌이 나게끔 그런 거를 하는 걸 메스티지 상품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 칩 시크족, 마찬가지죠. 칩 싼데, 그죠? 잘 입으면 시크, 세련돼 보이는 거. 그 다음 페이크 슈머입니다. 예전에 이제 짝퉁 이러면 이제 안 좋은 용어였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 짝퉁이 어떠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 명품 디자인이지만 약간 그거 베낀 좀 괜찮은 디자인이면 난 사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게 페이크 슈머고요. 그 다음에 트윈 슈머. 함부로 이제 물건을 안 사는 거죠. 남이 사는 후기 이런 걸 잘 봐서 꼼꼼하게 봐서 그거와 똑같이 사는 거.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꼼꼼해지는 거예요. 트윈 슈머. 그 다음 작은 사치. 자, 꼼꼼해지는 이렇게 반면에 또 일부분 또 사치도 부리기도 합니다. 항상 아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예인 이상민은 궁상민이라고 부르죠. 궁처리 트렌드. 궁상맞은 현실 속에서도 사치하고 해서 추구한다. 라면을 먹더라도 등심을 넣어 먹겠다. 그죠? 안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 스몰 럭셔리. 이것도 조금 철진한 용어긴 한데 한번 체크는 해주세요. 항상 아껴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디저트나 작은 거 이런 거는 좀 돈을 쓰는 거야. 폴 바세카 같은 커피, 나 이 정도는 그래도 먹어야 돼. 그리고 뭐 초코파이 조그맣게 생긴 요 한 3,000원짜리 이런 비싼 거 있죠? 그런 거 하나 먹어야 돼. 조각 케이크 같은 거 먹어야 돼. 그런 조그만한 이제 그런 상품들이 뭐 뜨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V커머스와 T커머스, 이건 핫하죠?
자, 먼저 V커머스 같은 경우는 우리 페북 같은 데 광고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페북 광고 보면은요, 어떤 고객이 나와가지고 이 화장품 썼더니 정말 피부가 좋아졌어요. 뭐 이런 영상 광고가 나와요. 자, 광고가 예전에는 텍스트 중심이었다가 이미지로 가서 지금 영상으로 가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를 확인해서 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써본 후기 같은 걸 영상으로 찍어서 했더니 더 좋아하는 거야. 가뜩이나 후기는 글로 써도 좋은데 영상까지 나오니까 더 소비를 자극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T커머스. 자, 이건 뭐냐면요, 홈쇼핑인데 그냥 홈쇼핑 채널이 아니고 홈쇼핑 채널을 누르다 보면은 갑자기 그 안에 조그마한 또 채널이 하나 나와요. 이게 바로 T커머스입니다. 홈쇼핑은 생방송인데요. 이거는 광고, 상품을 팔기 위한 전문 채널이에요. 미리 녹화되어 있고요. 이걸 리모컨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리모컨으로 상품의 정보들도 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막 버튼 넘어가기도 해요. 그럼 다른 또 채널이 또 생깁니다. 여기는 화장품만 팔고, 여기는 김치만 팔고, 이거 내가 골라가면서 살 수 있고요. 더 좋은 것은 큐레이션 서비스까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사는 물건들이 화장품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한테 이제 나오는 광고들은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채널들이 나한테 많이 보이게 돼요. 다르다. 그 다음 그로스 해킹입니다. 마케팅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엔지니어링 기술, 통계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엔지니어들도 마케팅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구글이나 페북 같은 데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글 검색을 하다 보면은요, 내가 쓰는 검색어가 사트, 흠엣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패커스 리포트 뭐 이런 광고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그런 패턴들을 다 기억해가지고 그게 맞춤 광고가 일어나는 게 요 그로스 해킹이 가능해졌기 때문이고요. 그런 분석 툴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글의 이제 웹 로그, 사람들이 어디 검색하는지 보는 애널리틱스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블로그도 보면은 검색어들 주로 어떤 사람이 뭘 검색해서 이리로 들어왔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다 크로스 해킹 기법입니다. 저도 저희 사이트에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를 클릭하고 어느 걸 클릭했을 때 몇 초 정도 머물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콜라보 관련된 마케팅. 경기가 안 좋으니까 협업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해? 나 이거 잘해. 우리 그냥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해보자. 첫 번째가 OSMU죠. One Source Multi Use. 웹툰 같은 데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웹툰 하나 뜨니까 이제 대학일기, 뭐 마음의 소리 이거 가지고 비슷한 머그 회사에서 야, 이게 너네 그 웹툰 디자인 붙이면 잘 팔릴 것 같은데 같이 해볼래? 해서 이제 마음의 소리 머그잔, 그리고 마음의 소리 캘린더, 마음의 소리 스티커 뭐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OSMU. 그 다음에 MB사와 PB사의 협업입니다. 자, PB 자사 브랜드라고 하면은요, 주로 이제 유통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 브랜드를 뜻해요. 그래서 이 유통회사들, 대표적인 롯데마트, 이마트, 세븐일레븐 이런 데서 이제 자기 상품 만드는 게 PB인데요. 자기가 이제 유통회사가 중심이다 보니까 상품 만들었는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은 늘 먹던 걸 먹는 거죠. 오리온 초코파이. 그래서 오리온, 그리고 혜태제가 이런 데는 이제 MB사예요. 제조 전문회사입니다. 그래서 제조 전문회사는 브랜드 로열티가 있고 사람들이 오리온 초코파이만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유통회사는 채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결합하는 거죠. 야, 너네 오리온 너네 광고 별로 하지 마. 우리가 다 해줄게. 우리 싸게 그리고 팔아줄게. 그리고 대신에 너네가 우리 거랑 좀 맞춰가지고 우리 쪽에서만 좀 해줘.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PB와 MB의 협업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홈플러스와 롯데제가 합쳐서 조스바 이런 걸 리뉴얼해가지고 조스통 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MCN. 아까 1인 기획사 파워블로그 개인 BJ들이 뜨면서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전문으로 하는 기획사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MCN 사업이에요. MCN 시장들. 그래서 너네들은 컨텐츠만 잘 만들어. 우리가 이런 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령화 관련된 거 중요합니다. 우선 먼저 올해를 기점으로요,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인구 절벽에도 진입했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 살펴보면요, 고령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 단계가 있어요. 고령화 사회가 있고 고령 사회가 있고 초고령 사회가 있는데요. 자, 우선 고령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65세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2017년을 기점으로 14%가 넘으면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뭐 초고령 사회에 가 있고요. 어쨌든 여기에 진입했고 그만큼 이 단계를 지금 넘었죠.
엄청난 충격이죠. 인구 지진이라고 불립니다. 이 단계를 넘었기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인구 절벽인데요. 이거는 생산 가능 인구, 어린이와 노인을 뺀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출산 때문에 애를 안 낳으니까. 그렇죠? 애를 안 낳으면서 이제 뭘 하는 거죠? 개나 고양이랑 친해지는 거죠. 개, 고양이가 내 가족이야. 펫햄족이 나타났습니다. 펫이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식스포켓 족도 나타난 거죠. 애가 별로 안 태어나니까 우리 사촌애한테도 막 선물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 하나가 나한테 돈 들어올 우리 애가 있는데 우리 애한테 지원해줄 사람이 6개의 주머니나 돼.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사촌 막 다 되는 거예요. 애가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 자, 노령과 관련된 주택연금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가진 게 집 하나밖에 없고 그걸로 은퇴를 했어요. 그럼 그 집을 담보로 이제 매월 연금을 받는 거를 주택연금이라 하더라 설명드렸죠. 그 다음 TDF 펀드 안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은퇴가 이제 걱정되겠죠. 그래서 은퇴 날짜, 타겟 데이트, 은퇴 날짜 65세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돈 모으고 자산 관리하고 금융상품 사는 거를 TDF 펀드 안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EITC죠. 뭐냐? 이 근로소득 장려 세제인데요. 저소득자들을 이제 더 열심히 일하라고 세금을 더 환급해 주는 거예요. 저소득자의 세금 환급입니다. 세금 내는 거 얼마 없지만 그것마저 환급해 주겠다.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을 강조하면서 EITC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 4차 산업혁명. 이 경제 전체 시사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노라인이에요. 우리가 마케팅에서 이제 옴니채널 마케팅, 오토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졌다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산업으로까지 왔어요. 이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도 없어졌고요.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시장은 당연히 또 없어진 거예요.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라는 말이 노라인입니다. 선이 이제 없어. 아마존고의 캐치프레이즈 노라인 뭐죠? 노 체크아웃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 다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자, 공장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간다. 옛날에 그 자동화 과정, 이거와는 좀 달라요.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장의 모든 설비나 이런 데 칩이 들어갑니다. 센서들이. 이 센서들이 이제 계속 데이터를 모아요. 예컨대 뭐 철강을 이제 뭐 녹이거나 뭐 재련하는 공정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최적 온도가 있겠죠. 예컨대 뭐 2700도다. 그러면 센서가 계속 그 데이터를 모읍니다. 2700, 2702, 2703. 그러다 갑자기 2800이 돼. 그러면 경고가 들어와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그 관리하는 거. 그런 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칩을 모으다 보면 이제 학습 기능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이제 최적의 온도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비단 이런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뭐 안전이라든지 그죠? 설비라든지 이런 거에도 다 이런 칩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하더라. 그 다음 금융에 있어서는 지금 네거티브 규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이 워낙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다 보니까 이 금융산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고작 해야지 이제 예금하고 대출해가지고 대출로 먹고 사는 게 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산업 핀테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거티브 규제를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안 되는 것만 적어놓고 나머지는 다 된다라고 하자. 그래서 자유를 또는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거, 자유를 확대시켜주는 게 네거티브 규제고요. 자, 매기 효과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용어죠. 카카오뱅크가 지금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한 2주 만에 무슨 300만 계좌인가 이렇게 계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누가 쫄았어요? 바로 시중은행이죠. 카뱅이 이렇게 뜨니까 시중은행이 즉 연못에 매기가 나타나니까 많은 물고기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매기 효과. 그 다음 핀테크, 정맥 인증. 자, 생체 인증 서비스, 바이오매트릭스라고 그러죠. 이 바이오매트릭스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 지문은 이미 많이 하고 있고 홍채 인식도 이제 스마트폰까지 들어왔으니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정맥 인증입니다. 가장 지금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또 금융에 있어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로봇 어드바이저. 그래서 인공지능이 투자 자문을 해주는 거. 사람이 이제 말로 이렇게 뭐 이거 사시고 이거 사시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너의 패턴을 넣으면은 그걸로 가지고 최적의 금융상품을 조합해 주는 거. 그 다음 리쇼어링입니다.
이 리쇼어링은요, 좀 한 10년 된 단어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뜨고 있습니다. 왜 뜨느냐? 오프쇼어링이라는 말부터 먼저 이해해야 돼요. 오프쇼어링이라는 말은, 자, 선진국에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해외로,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걸 오프쇼어, 나간다, 해외로 나간다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국에서, 미국 같은 데서 다 나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게 이제 한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리쇼어링이라는 단어가 그때 나타나겠고요. 지금은 세제 혜택 안 줘도 그냥 리쇼어해요. 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로봇 팔, 로봇 암이라든지 아니면 3D 프린터,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해외 노동자 안 쓰고 기계로 대체해도 되겠다. 근데 그게 인프라가 어디에 잘 돼 있지? 미국이네. 돌아가자. 알아서 이제 리쇼어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 무크, 여러분 학생이니까 잘 알죠? 무료 또는 무료는 아닐 수도 있죠. 온라인 강좌고요. 뭐 하버드나 이런 데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뉴노멀과 뉴앱노멀. 우선 뉴노멀은 2017년 상반기에 시험지 나왔던 거고요. 서프라임 때문에 등장했던 단어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블랙스완, 하나가 뉴노멀. 새로운 정상이다. 이제는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이 새로운 정상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건 뉴앱노멀이에요. 야, 저성장, 저소비가 이제 실업이 이제 정상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그래서 앱노멀한 비정상이죠. 뉴노멀 때문에 내가 앱노멀 비정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생각하기 너무 예측이 힘들다. 이런 단어고요. 그 다음 회색 코뿔소라는 것은 2017년 상반기 때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얘기인데 그때 이제 화제가 됐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벤처 열풍 볼게요. 스타트업, 신생 벤처가 키워드. 벤처 캐피탈 회사, 이런 벤처한테 투자를 해주는 투자 전문 회사. 키워주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 엔젤 펀드. 개인이 투자하고 싶을 때 은행 말고 벤처한테 투자할 수도 있어요. 한 5천만 원, 3천만 원 들고 투자하는 거. 이런 걸 엔젤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나타났다. 왜냐면 벤처 캐피탈은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막 10억 이상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필요 없는데 3천만 원 필요하면 되는데 그럴 때는 엔젤에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 크라우드 펀드. 이거는 이제 개인들한테, 개인이 아니고 대중들한테 우리는 3천만 원, 5천만 원도 필요 없어. 그냥 100만 원만 있으면 돼. 근데 너네가 그럼 공짜로 좀 줄래? 100원씩 모아서? 이런 게 이제 크라우드예요. 그 다음 데스밸리. 보통 벤처가요,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다가 한 3년 정도 수입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 망하는 3년 차 진짜 죽음의 계곡을 지난다. 이때 살아나야지 벤처가 살아나더라. 죽음의 계곡. 자, 한국 경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 확장 정책이죠. 자,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게요. 확장 정책과 긴축 정책의 종류를 구별하는 거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볼 건데요. 먼저 추경 확장 정책이고요. 다만 부작용 하나 있다는 말 알아주세요. 구축 효과입니다.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확장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 추경 같은 경우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다 보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경기를 크라우드 아웃, 밀어낸다. 구축한다는 뜻이에요. 경기를 오히려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소비 투자를 위축시키기도 하더라. 자, 그 다음 최저임금 인상. 요거는 제가 어떻게 시험지 나오는지 강의 때 설명드렸고요. IRP 가입 대상 확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IRP가 2016년 상반기에 도입되면서 그때 시험지 나왔고요. 지금은 가입 대상이 확대된 정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삼성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금융권 친구들은 봐야겠죠. 이게 결국 삼성 때문에 이게 생기게 됐어요.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할 때 국민연금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었다. 이래가지고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 이런 기관 투자가들도 주총에서 발언권 행사해라. 국민으로부터 또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위임받은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규제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하려면 돈 빌려야 되는데요. 돈 빌리는 방식 크게 이제 LTV와 DTI가 있다고 그랬죠. LTV는 담보대출, 그리고 DTI는 내 소득, 신용대출이고 반드시 이 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제 629,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이 LTV와 DTI를 다 지금 규제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되는 LTV와 DTI를 다 40%까지 낮춰가지고 대출을 못하게 지금 막고요. 내년부터는 DSR과 신 DTI가 나올 것 같은데요. 둘 다 공통점은 DTI, 이 신용을
기본으로 한 대출에 대한 규제와 완화입니다. 자, DTR 관련돼 있는데 먼저 DSR은 뭐냐면요. 자, DTR이라는 것은 자, 내가 연봉이 3,000이야. 근데 DTI를 40% 적용해 준대. 즉 1,200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DTI만 적용하면. 근데 DSR은 뭐냐? 1,200까지는 해주겠는데 혹시 너 다른 데 카드론이나 이런 거 대출 있어? 그럼 그건 다 빼. 그래서 카드론이 200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만 대출해 주는 게 DSR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그 다음 신 DTI는요. 이건 대출 규제를 완화시킨 거예요. 자, DTI이긴 한데 네 신용 가지고 연봉 3,000이면은 40% 해가 1,200 대출해 주긴 한데 너가 신입사원이야? 그럼 너 앞으로 많이 벌 거잖아. 미래소득이 클 거잖아. 그러면은 더 해주는 거예요. 미래소득까지 감안해서 DTI를 완화시켜주는 게 신 DTI더라. 신입사원들, 사회초년생.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규제를 점차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니까 어떤 게 일어나냐. 자, 풍선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힘드니까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는 거예요. 한쪽은 규제하니까 한쪽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특히 2금융권, 3금융권 대표적인 게 이 P2P 대출인데요. 개인 간의 대출이에요. 그래서 뭐 A%나 테라펀딩 같은 데는 연계를 해줍니다. 얘가 지금 돈이 필요하대. 너 필요해? 한 8%만 내.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5%인데 은행은 못 가요. 신용이 안 좋아서. 근데 2금융권 가면 20% 이자내야 돼. 딱 어중간하게 중금리 대출해 주는 게 P2P. 그 다음 글로벌 경제 보겠습니다. 자, 미국부터 볼 건데요. 미국은 경제가 좋죠. 그래서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 정책 중에 긴축에 관련된 용어. 자, 뭐가 있어요? 테이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양적 완화를 축소시키는 긴축 정책이에요. 양적 완화 확장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보겠습니다. 양적 완화 확장이에요. 근데 양적 완화를 축소시키니까 긴축, 테이퍼링, 점진적 긴축입니다. 그 다음, 이와 비슷한 용어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국채 등 정부 보유 자산을 축소한다. 자, 정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 축소해. 그러면은 그전에는 보유 자산을 사들였는데, 계속 샀는데, 정부가 국채를 민간으로 사면서 돈을 주죠. 민간에 돈이 많아지죠. 확장이죠. 근데 그 사는 걸 축소하니까 긴축이 되는 거예요. 이 긴축을 뜻하는 거고, 자산 매입 규모를 감소한다. 매입하는 거 사면은 민간에 돈이 나가죠. 확장인데 그거를 감소하니까 이것도 긴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확장 긴축이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 그 다음, 자, 금리와 채권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채권은 제가 이제 상식 강의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자, 지금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강의는 안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맞춰주는 게 제 목표인데. 근데 워낙 문제집에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채권이라고 하면은요. 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빌린. 그죠? 차용증이에요. 친구한테 야, 돈 빌려줘. 100만 원만 빌려줘. 나중에 110만 원 줄게. 그게 바로 채권이에요. 기업에서는. 100만 원은 원금. 10만 원은 이자. 언제 줘요? 미래에 주죠. 그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6년 6월 영국이 EU를 탈퇴한 브렉시트라고 그러죠. 브리튼의 엑시트. 브리튼이 영국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에 이렇게 하면 뭐가 불안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전자산,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 채권으로 가고 위험자산, 주식입니다. 그래서 자,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채권으로 가더라. 근데 갑자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채권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하면 채권 금리 같이 올라가겠죠?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해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뭐냐? 금리가 올라가는 거하고 채권이 내려가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원인 결과가 아니고요.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채권 가격에는요. 채권 가격 구하는 공식에는 분모에 금리가 있어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내려가는 거예요. 금리 내려가면 채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지. 이게 인간관계도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상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은 비명을 지르겠죠. 더욱이 저유가 환경에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자 경제가 살아나면은 물가가 상승하겠죠.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강하게 되고 물가가 오르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채권 가격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죠. 언제? 미래에. 근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 봐요. 내가 지금 빨리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물가 계속 올라가서 이제 100만 원이 더 형편없이 드는 거야. 그럼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죠? 미래 받는 돈이 계속 떨어지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채권 가격은 약세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환경 하에서 사람들은 화폐보다는 실물을 선호하게 되겠죠. 그 다음 유가 약세. 약세를 뜻한 말은 곰이라고 그랬죠. 베어마켓, 곰시장. 불마켓은 강세, 소시장. 그 다음 중국입니다. 자, 1대1로 사업이 나오기보다는요, 여러분 세계사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세계사와 좀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1대1로 사업이 뭐냐면은 중국이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아와 유럽에 SOC, 사회 간접 자본, 철도, 도로, 선박 이런 걸 항구 같은 걸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짓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거죠, 중국이. 자, 어떻게 하자는 거냐? 1대1로란 것은 바로 중국이 옛날에 잘 나갔을 때 그때를 돌아가 보자. 언제? 먼저 한나라 때 한무제가 장건의 실크로드, 장안에서부터 서역으로까지 가는 육로, 육상길을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대 무역을 하게 된 거죠. 그 길이 바로 1대예요. 대자가 띠대자고요.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는 바닷길, 철도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무제의 장건의 실크로드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거고요. 1로라는 것은 이 바닷길입니다. 언제냐? 명나라 영락제 때 그죠? 황간 정화를 시켜서 동남아시아까지 바닷길을 개척하게 만들었죠. 그걸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위챗, 스냅챗은 읽어보시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 과학공학 보겠습니다. 자, 과학은 시사에 안 나오고요. 공학이 시험 문제 나올 게 많습니다. 먼저 반도체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업이익의 비약적 상승인 퀀텀 점프. 그죠? 그리고 슈퍼사이클. 원재료, 원제품을 중심으로 한 10년, 20년 장기 사이클. 그 다음 디램과 랜드 얘기했고요. 여기 얘기 안 한 것은 우리가 디램이 주로 이제 와있는 컴퓨터 노트북. 그리고 랜드는 주로 이 작은 거, 스마트폰 같은 데 랜드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GPU, CPU를 지금 대체하고 있어요. 중앙처리 장치가. 자, 그냥 우리가 GPU를 공부할 땐 그래픽 정보 처리 장치다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방식이냐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이 인공지능의 핵심은 뭐냐면은 데이터들, 학습 기능이 많은 데이터들 빠르게 학습해가지고 자기만의 뭔가 그걸 만들어내는 게 이게 핵심인데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이 중요해질 거고요. CPU가 한계가 있습니다. 왜? CPU는 일렬 처리 방식이에요.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못합니다. 근데 이 GPU는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더구나 단순 작업이 상당히 강합니다. 빅데이터를 하려면 단순 작업이 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CPU를 대체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GPU라는 용어만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에 용어가 나옵니다. 답이 GPU예요. 그 다음 무어의 법칙. 옛날에 이제 CPU가 빠르게 발전할 때 인텔이 막 장사 잘 될 때 그때 이제 2년에 한 번씩 CPU의 속도가 2배가 빨라지더라. 뭐 이런 얘기가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CPU가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폐기됐다가 지금 GPU가 뜨면서 GPU가 2년에 한 번씩 2배씩 빨라진다. 얘가 무어의 법칙 뜨고 있고요. 비슷한 게 황해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제 황창규 사장이 반도체 신화를 이끈 사람인데요. 황해 법칙 1년에 반도체 메모리인가요? 그게 2배씩 증가하더라. 뭐 이런 거예요. 랜섬웨어. 5월 달에 중요했죠. 우리 일요일날 랜섬웨어가 전국에, 전 세계에 퍼지면서 월요일날 컴퓨터 킬 때는 반드시, 알직 키고 해야 된다. 그러면 파일이 암호화된다. 뭐 이런 거였죠. 그 다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입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은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블록체인도 지난 상반기 때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또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2008년에 만들어졌어요. 가상 디지털 화폐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 한 10불 정도였는데 지금 3,000불까지 거의 300배 정도 이렇게 뛴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만들었고요. 이 사람이 정말 똑똑했던 게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미리 예방했습니다. 총 발행량을 정했어요. 2025년에 얼마인가 이렇게 정했고요. 심지어는 4년에 한 번씩 이 통화를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을 또 막기도 해요. 너무 또 발행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그죠? 인플레이션도 막고 화폐 가치 하락도 막고. 그 다음 개인이 만든 거니까 정부 게 아니죠. 공인된 그런 화폐는 아니에요. 공인된 화폐는 아니고
비트코인이 한 300만 원 하다 보니까 1비트코인 살 수 없겠죠. 당연히 0.001까지도 거래 가능할 거고요. 비트코인이란 걸 사기 위한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한테 사는 거. 야, 돈 줄 테니까 줘. 두 번째는 거래소나 ATM기로 사는 거. 우리나라도 이태원 가면 거래소 있고요. ATM기도 지금 코엑스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채굴하는 방법. 이거는 진짜 공짜로 얻는 거. 공짜는 아니지만 비트코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마이닝, 광산 채굴이라는 게 있는데 수학 문제를 풀어주면은요. 거기서 비트코인을 캘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이 몇 년 풀어야지 뭐 조금 얻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 비트코인 가상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겠죠. 인터넷상에 있으니까. 따라서 해킹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 개발자, 비트코인 개발자가 만든 해킹 기술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정보 보안 기술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가장 핫한 정보 보안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디지털 분산 장부다. 블록이란 말이 자, 그전에는 이제 그 개인 정보와 거래 정보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은행의 중앙 서버에 다 모아놨어요. 근데 역발상을 한 겁니다. 은행에 모아둔 게 아니라 각 개인들 컴퓨터에 다 두는 거예요. 내가 거래했잖아요. 그럼 내 컴퓨터에 내 거래와 내가 한 사람의 양방의 거래가 A와 B 간의 거래했다. 내가 A고 B다. 그럼 내가 돈 준 거, 받은 거 서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쌓이겠죠. 개개인이 블록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블록이요. 그럼 나중에 해킹이 발생하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얘와 얘 간의 돈을 대조해봐야 됩니다. 그죠? 해킹이 발생하면 얘의 돈만 빠져나갔는데 누군가 빠져나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데이터 블록을 계속 찾아가서 서로 이제 매칭해 보면은 아, 이게 제대로 거래가 일어났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거래 정보를 다 보유하고 있고, 그렇죠. 나중에 그걸 다,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가 연결돼서 체인화 돼가지고 전체 이런,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들이 다 연결돼 있더라. 개개인들이 연결돼 있다. 그 다음, 이게 한번 단어로 나왔으니까요. 내용까지 조금 챙겨주세요. 블록체인은 내용으로 확대돼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빅데이터와 오피니언 마이닝. 자, 빅데이터라고 하면 포브이 또는 정형 데이터,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 영상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가 중요해진 게 이제 이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의 하나의 분석 기술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오피니언 마이닝입니다. 댓글 분석이에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했던 댓글들을 다 모아가지고 봤더니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바로 오피니언, 사람들 의견들을 마이닝하는 거더라. 댓글 분석, 게시글 분석. 배려기술 캄테크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읽어보세요. 자, 사용자 위치 기반 서비스. 비콘에서 이제 지오펜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비콘은 강의 때 설명드렸고요. 지오펜싱을 보겠습니다. 비콘 같은 경우는 일정 거리가 되면은 내 폰으로 정보가 오는 거죠. 비콘 칩이 다 가게마다 있어요. 그럼 내 폰에도 뭐가 센서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 거리가 되면은 오는 게 이게 비콘이고요. 그 다음 나온 게 지오펜싱입니다. 이거는 아예 기업이요. 서울시 지도에 선을 다 꺼놔요. 가상의 선을 다 꺼놓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선을 딱 넘으면은 너는 왕십리 지역을 진입했네. 딱 선에 내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업의 광고 같은 게 나한테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오펜싱, 펜스, 울타리. 그 울타리를 딱 지나치게 되면은 정보가 오는 거. 용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와이파이에서 라이파이로 이제 근거리 통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라이파이가 한 100배 정도 빠르다고 하는데요. 라이트죠. 빛입니다. 그래서 전파가 아니라 빛을 통한 전송이더라 라고 해서 속도도 빠르고 빛 중에 가시광선을 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도 이제 그걸 주게 됩니다. 와이파이는 이제 사각지대 같은 데는 잘 끊기기도 하죠. 그죠? 또 빛이기 때문에 주파선으로 끊기지도 않고 빛이니까 전자기파도 없어서 인체에도 좋고 심지어 싸다. 그죠? 단점 하나 두셔야 됩니다. 단점. 빛이니까 빛 없는 데는 안 되고 소형화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 다음 AR, VR, MR입니다. 학생들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제 VR을 3D 가상현실 헤드셋이다 라고 이제 키워드로 딱 얘기해 주니까 AR은 어떤 문제 보니까 AR이 3D다 하니까 AR 왜 3D예요? 이런 질문이 오는데 자 여러분 AR, VR, MR
다 3D예요. 다 3차원 공간을 보는 거잖아요. 평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3차원에 살고 있으니까 다 3D입니다. 알겠어요? 좀 보편적인, 외울 때는 다 외우되 문제 풀면서는 많이 문제 풀려다 보면 보편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할 필요도 있어요. 다 3D고. 자, 그 다음 MR 같은 경우는요, AR이 상당히 세련돼진 거예요. 자, 현실의 가상이 보인 거 AR이죠. 근데 이 가상이 진짜 리얼하게 3D로 완전히 진짜 리얼하게 보이는 게 이게 바로 MR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아이언맨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토니 스타크가 그죠? 자비스 뭐 걔한테 막 시켜가지고 야 뭐 3D 뭐 이렇게 설계도 꺼내 하면은 막 한번 꺼면서 막 3D 도면이 막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MR이에요. 인공지능 비서, 스피커 뭐 별로 낼 거 없을 것 같고 챗봇 정도, 고객 상담센터, 은행이나 뭐 이런데 고객 상담센터 전화 안 받으면 우리 메신저로 이제 뭐 이런 거 있는 거 있는데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메신저 쳐주는지 아는데 이 챗봇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메신저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사이버네틱스, 인공두뇌학이라는 용어예요.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체제를 공부하는 거다. 안 중요하고요. 머신러닝과 딥러닝 계속 중요하죠. 그죠? 인공지능의 핵심 그 기법이에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머신러닝, 기계 학습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과 같은 학습 능력이 있는 게 머신러닝이고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큰 개념이고 이 안에 구체적인 기술로는 지금 가장 핫한 게 딥러닝입니다. 자, 딥러닝은 머신러닝 중에 아주 고도화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학습이 가능하냐? 마치 사람처럼, 사람의 뉴런처럼 신경망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신경망 모양이 보이면 딥러닝을 말하는 거고요. 심지어 중요한 것은 학습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알파고가 첫 수를 둔 거. 이 알파고가 바로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건데요.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싱귤러리티, 특이점이죠. AI가 인류를 넘어서는 순간 이런 걸로 영화 많이 만들죠. 그 다음 리튬 에어 배터리입니다. 자, 리튬 이온 전지의 다음 버전이에요. 리튬 이온 전지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소형 스마트폰에서부터 대형 자동차 배터리까지 다 리튬 이온을 쓰고 있는데요. 이 대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에 문제가 있어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우선 차에 그 2차 전지 전기차 뭐 이런 거 제일 문제가 뭐예요? 그 하이브리드 차에 문제 뭐냐? 배터리 무게가 무겁고 막 그렇다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대형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리튬에 에어, 산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다 좋아요. 세고 오래가고 다 좋은데 하나 안 좋은 게 충전하면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예컨대 리튬이온은 100% 충전하면 99% 다 쓸 수 있는데 얘는 한 60%밖에 못 쓰더라. 이런 거 이제 계산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 연료 전지는요. 연료. 자, 물의 전기분해,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게 전기분해인데 이거 반대로 합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걸 연료 전지라고 합니다. 부산물이 물밖에 없으니까 친환경이겠죠. 자, 통신은 4G를 넘어서 5G로. 자, 4G. 기가 LT 개념이라 설명했고요. 5G 보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보면은 1초에 1기가 이상. 그죠? 이거는 기가 LT랑 똑같다 그랬죠. 1초 1기가 이상인데 5세대고요. 2018년 시범 실시, 2020년 상용화. 그리고 4G를 LT라고 불렀다면은 얘는 NR이라고 부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욕 나오는 주파수 28GHz 이상 대역이다. 초고주파 대역이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차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율주행의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무조건 알아두세요. 0단계, 자율주행 기능 없는 거. 1단계는 한두 개 기능이 있는 거예요. 내 차에는 뭐 이런 기능이 있던데 이게 1단계예요. 내 차에는 뭐 자율 브레이크가 있던데, 그죠? 아니 자율 속도 조절 기능이 있던데 요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는 일정 구간만 자율주행되는 거.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보면은요, 그 송중기가 뭐죠? 키 작은 여자 송혜교랑 키스하는 거였나? 그때 이제 자동차 핸들 놓고 이렇게 한 20초 정도 키스하죠. 왜 20초밖에 못 하겠어요? 바로 2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한 20초 정도만 자율주행 되는 단계가 바로 2단계 정도. 이런 게 이제 2단계예요.
그 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는 거의 자율주행이에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율주행. 3단계로 가는 게 이제 목표겠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4단계까지 다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또 삼성전자에 또는 SK텔레콤의 현대차의 자율주행차가 여러분의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상용화 되려면 아직 많은 테스트를 거쳐야겠죠. 그래서 3단계를 보면은 거의 자율주행이에요. 90%. 그냥 어쩔 때만, 인터넷이 끊길 때만 자율주행이 되려면은 앞차에도 인터넷이 되고 내도 인터넷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거리를 계속 측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만 안 된다. 4단계는 완전 자율주행이고 나보다 더 운전 잘하는 거예요. 그죠? 도어 투 도어까지. 그 다음 커넥티드 카. 인터넷으로 연결된 자동차다. 그죠? VTX. 용어 알아두세요. 자동차의 IoT예요. vehicle. 차량이 everything.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차량, 사물 간의 통신. 그 다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바로 ADAS, ADAS 시스템입니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에요. 결국 이제 칩들의 총체입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차선 방지 이탈 칩, 램프, 자동 전환 칩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전체 총체를 ADAS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거기 구체적인 부품들 보면은 자,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이렇게 거리 측정할 때 전자기파로 거리 측정하는 거. 그 다음 라이다 같은 경우는 빛으로, 특히 사각지대 같은 경우, 사람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 측면에 이럴 때, 그래서 측면 미러들 있죠. 그런 데는 이제 라이다를 설치하고요. CIS는 이거는 카메라입니다. 드론 같은 데 들어가는 그 카메라예요. 그래서 카메라. 마지막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먼저 열병합 발전. 열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발전소라고 하면 전기를 생산하는데 부산물로 열이 생산되는데 이 열로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지역들의 난방에 제공한다. 지역 난방공사에서 이런 열병합 발전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LNG 발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바이오매스, 유기물질을 태워서 이제 에너지로 쓰는 거죠. 옥수수 같은 걸 태울 수도 있고요. 쓰레기 같은 걸 태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환경오염. 태웠으니까 탄소가 나올 거고 온실가스가 나오겠죠. 생각보다 많더라. 그 다음 핵융합 발전입니다. 핵 분열이 아니에요. 핵을 융합하는 것. 수소를 헬륨으로 만들면서 생기는 에너지. 이게 지금 가장 미래의 에너지로 가장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융합 정도만 되면은요,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프랑스인가 영국인가 모여가지고 함께 이터널을 만들고 있어요. 국제 핵융합로. 우리 다 같이 연구해서 같이 쓰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수소는 무한하죠. 신재생 에너지고. 핵을 융합하면요, 중요한 건 방사능 걱정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아두세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상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좀 이렇게 민감한 내용들도 전반부에 있었기 때문에 시험 딱 그날 새벽까지만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시설도 더 좋게 만들어서 좋은 강의를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제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저희는 볼수록 안 좋아지는 거 알죠? 여러분 후배들한테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